성경적 상담 사례 연구,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주제죠. 결혼하고 싶어하는 싱글 여성에 대한 상담 사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의 어떤 불안과 소망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기술, 그 이상을 좀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삶의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탐구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는 낸시라는 한 여성의 사례인데요. 이게 듣다 보면 마치 한편의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이게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떤 단서들인데요? 우선 낸시는 27살의 유능한 법률사무소 비서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아주 활기차게 활동했고요. 최고의 모임과 파티를 기획했던 그런 조직가이기도 했죠. 리더십도 있었군요. 네,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데이트 신청 한 번 받지 못해서 상담실에 외롭게 앉아있는 좀 무기력한 상태예요. 심지어 아버지는 너는 독신으로 늙어 죽을 것 같다는 정말 끔찍한 말까지 했고요. 유능한 리더였던 과거와 무기력한 현재, 또 상처를 주는 아버지의 말, 이 속에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 오늘 우리는 이 단서들을 가지고 낸시라는 퍼즐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녀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죠. 광고를 낼 수도 없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의 시작점이 되겠네요. 네, 정말 그 막막한 심정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데요. 자, 이런 낸시를 돕기 위해 상담가로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파악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개인의 내면 문제로만 접근하기 전에 그녀를 둘러싼 환경, 예를 들어 친구 관계나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 같은 외부 요인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이 사례 연구에서는 낸시 스스로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상담의 첫 단추는 그곳에서부터 끼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 그녀 스스로 연문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파악해야 할 핵심 영역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어떤 영역들인가요? 첫째는요, 자기 평가와 숨겨진 패턴입니다. 숨겨진 패턴이요? 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잠재적인 배우자를 밀어내는 특정한 성격이나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같은 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무심코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거나 아니면 남성들 앞에서 지나치게 긴장해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가 필요한 거죠. 아,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기제나 습관 같은 걸 말씀하시는군요.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삶의 동기와 초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동기와 초점. 많은 사람들이 연애나 결혼을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접근해요. 나는 싱글이다라는 문제를 커플이 된다는 상태로 해결하려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 사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를 만날까? 이 질문 대신에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하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와, 그건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충실한 삶의 과정에서 따라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주도권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생활 기술과 결혼 준비 상태입니다. 낸시는 27살의 유능한 직장인이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데 익숙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요. 아, 하지만 결혼은 배우자 중심적인 사고와 희생, 섬김을 필요로 하거든요.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적인 책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 그리고 실제적인 기술들이 갖춰져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비단 낸시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에 익숙한 많은 현대인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로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한 건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됐던 아버지의 역할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딸에게 독신으로 늙어 죽을 것이라는 말은 정말
폭력적이라고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이 아버지의 말이 낸시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담가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아버지의 그 말은 낸시의 퍼즐을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조각입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면성이요? 네. 첫 번째 측면은 당연히 자신감과 자존감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어야 할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낸시가 느끼는 외로움과 자기 연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마저 나를 이렇게 보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에 갇히기 쉽겠죠. 네.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측면은 무엇인가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이 좀 쓴 약,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쓴 약이요? 그게 어떤? 물론 표현 방식은 끔찍하게 잘못됐지만 아버지는 낸시 스스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가족이니까 매일 보는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딸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느꼈을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가장 가까이서 보기에 알 수 있는 맹점이 있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 독과 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낸시 입장에서는 그냥 다 독으로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상담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말로 인해 받은 상처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다독여야 해요. 아, 먼저 감정의 독을 빼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군요. 네, 그게 선행되어야 하죠. 그런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낸시 씨의 모습에 대한 어떤 단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방어적인 태세에서 벗어나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진주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요. 흙탕물 속의 진주라 멋진 비유네요. 상처를 잘 다루면 성장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럼 낸시의 또 다른 단서, 그녀가 과거에 활기차고 유능한 조직가였다는 점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데 이 재능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낸시의 그 뛰어난 기획력과 에너지는요, 아마도 자신의 걱정을 기획하고 슬픔을 조직하는 데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그 에너지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죠. 에너지의 방향을 바꾼다. 네. 남자를 찾기 위해 이 교회 저교에 기웃거리는 그런 소모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전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곳에서의 섬김이에요. 섬김이요? 낸시는 행사를 기획하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의 주요 행사나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섬기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건강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곳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색한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반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비전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남자를 찾으러 간다는 목적이 아니라 섬기러 간다는 목적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더 좋은 만남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찾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지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네요. 네, 찾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 자신의 조직력을 활용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싱글 자매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건강한 교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초점이 나의 결핍에서 타인의 필요로 옮겨가게 돼요. 아, 이런 외향적인 관심과 이타적인 모습이 자기 문제에만 빠져있는 내향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와,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보다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매력이 빛나는 법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광고가 아닐까 싶네요. 최고의 광고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낸시의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반대로 만약 낸시가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현재 상태에 머무른다면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외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낸시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녀가 직면한 위험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네 가지나요?
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위험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연민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좀 강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에요. 하지만 자기 연민은 그 슬픔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정체성이요? 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은 나에게 빚졌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모든 상황을 자신의 불행을 확인하는 렌즈로만 보게 되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한 형태로 여겨지기에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봐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블랙홀과 같아서 누구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블랙홀이라.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 자기 연민이 다른 위험으로 어떻게 이어지나요? 자기 연민이 깊어지면 두 번째 위험, 즉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분개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고백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완전히 메마르고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군요. 그런 상태에 이르면 절박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위험인 타협입니다. 타협.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신앙이 없거나 성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돼라는 절박함에 관계를 시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험은 뭔가요? 마지막 위험은 가장 역설적입니다. 그렇게 결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결혼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운유함, 인내, 섬김, 이타심 같은 경건한 아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성품들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한 채 오직 싱글 탈출이라는 목표에만 매달리는 거죠. 결국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갈 내적인 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결혼을 너무 원한 나머지 오히려 결혼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낸시가 이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낸시에게 줄 과제는 남자친구 만드는 법 같은 기술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밖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게 만드는 미션들이어야 하죠. 네 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미션이라니 흥미롭네요. 하나씩 들어보죠. 첫 번째 미션은 자족 훈련입니다. 자족 훈련이요. 여기서 자족이란 모든 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행복의 리모컨을 결혼 여부 같은 외부 상황에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쥐는 훈련에 가까워요. 매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고요. 독신의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염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결혼을 권리로 여기던 생각에서 독신을 섬김을 위한 현재의 부르심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이죠. 내 손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처럼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훈련이군요. 두 번째 미션은 뭔가요? 두 번째는 30일 헌신 프로젝트입니다. 30일 헌신 프로젝트. 네,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조직력을 필요로 하는 교회의 주요 프로젝트나 봉사기회를 딱 한 가지 정해서 다음 한 달간 다른 모든 걱정은 내려놓고 거기에 전심으로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나는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네요. 아주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요? 세 번째는 내가 되고 싶은 아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아내의 모습.
이건 자기 비판의 시간이 아니에요. 경건한 남편이 미래의 아내에게서 발견하고 싶어 할 성품들의 목록을 작성해보고 그 목록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성품을 가꾸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성품을 더 개발하고 싶은가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광고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이군요. 마지막 미션은 아버지와 관련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존엄한 응답 준비하기입니다. 존엄한 응답. 네, 아버지가 다음에 또다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똑같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응답할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 미리요. 예를 들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프네요. 제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와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짧은 응답을 미리 작성하고 연습해 보는 거죠. 쓴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성숙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오늘 우리의 대답은 자신을 더 잘 광고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고를 멈추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네요. 맞아요. 그렇게 될 때 결혼은 쫓아가야 할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낸시는 결혼을 하던 하지 않던 이미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힘들어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례는 독신이든 기혼이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것이 무엇이든 섬김과 성장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연민과 불평의 변명으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